김 닥터, 혹시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승진을 위해서요. 제가 왜 제 이름을 바꿔야 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넘게 써온 이름을 버리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타슈켄트 의료포럼 연단에 앉은 절반이 김 씨, 박 씨, 최 씨였다는 걸.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겨우 0.6%에 불과한 고려인들이 이 나라 핵심 보직의 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충격적 진실을 말이죠. 아버지가 매년 8월 15일마다 몰래 꺼내보시던 그 낡은 태극기. 할머니가 끝내 말씀하시지 않으려던 1937년 그 참혹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흘러왔던 이 땅에 숨겨진 역사들. 저는 이때까지 몰랐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 뿌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자랑이 되고 숨기려 했던 것들이 힘이 됐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과는 머나먼 이 땅에 어떻게 한국인의 피와 정신이 오롯이 지켜져 왔는지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생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즈베키스탄 한복판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실까요? 잠시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타슈켄트 의료포럼에 참석했던 그 순간 말이죠. 연단에 앉은 주요 발표자들을 보던 중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김, 박, 최, 정. 한국 성씨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름 리스트를 직접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적을 때마다 정말 놀라웠거든요. 중앙병원 김 원장님은 심장외과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최고 권위자예요. 국립백신센터 박 실장님은 코로나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방역 정책을 총괄하셨죠. 의과대학 최 교수님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 교수로 계시고 감염병 컨트롤센터 정 센터장님은 WHO 중앙아시아 지역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의료계 주요 인사들 중 상당수가 고려인 2세, 3세 출신이었던 거죠. 혹시 의료계만 그런 건 아닐까? 궁금해서 다른 분야도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우즈베키스탄 항공공사 기술이사, 국립과학아카데미 연구소장, 심지어 대통령실 경제자문까지 고려인들이 핵심 보직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공공부문 핵심 보직 중 5% 이상이 고려인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전체 인구에서는 불과 0.6%에 불과한데 말이에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구 대비 8배가 넘는 비율로 국가 중요 보직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심장부에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인구 비율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저 역시 그 일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 뿌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던 걸까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우즈벡 사람이지 뭔 고려인이야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나 김. 이 이름이 갖는 무게를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 그리고 이 땅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온 세월들. 이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더 강한 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아버지 김세르게이는 정말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1980년대 국립발전소 건설팀 책임자로 일하시다가 화재 사고로 동료들을 구하고 은퇴하신 분이죠. 그 사고 이후로는 더욱 과묵해지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원래 말이 많으셨는데 그 일 이후로 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아버지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방에서 뭔가를 꺼내시고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접어서 다시 넣어두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숙연하셨거든요.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의료 포럼에서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 후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매년 8월 15일에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방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오셨습니다. 한국 국기였어요. 낡고 바랜 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태극기 말이죠. 천이 너무 오래되어서 손에 닿으면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왜 한국 국기를 숨겨두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외할아버지가 눈 감기 전까지 안 놓으셨던 깃발이란다. 외할아버지요? 저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1937년 강제 이주 때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고만 들었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조선에서 오실 때 이 깃발을 품에 안고 오셨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광복절이면 이렇게 깃발을 꺼내서 바라보시곤 하셨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때까지 이 깃발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단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끝내 고향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년 8월 15일에 하시던 그 의식의 의미를. 그건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몸짓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였죠. 아버지는 그 무거운 역사를 혼자서 묵묵히 감당하며 말없이 그 전통을 이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과묵함이 이해됐어요. 외할아버지의 태극기를 본 후 저는 우리 가족의 역사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말씀하기를 꺼리시더라고요. 그런 옛날 이야기는 왜 궁금해하니? 다 지난 일인데. 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며칠에 걸쳐 계속 부탁드렸더니 결국 무거운 입을 여시더군요. 1937년 그해 가을이었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그 기억만큼은 생생하신 것 같았어요. 내 외할아버지는 연해주에서 작은 농장을 꾸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3일 안에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화물열차에 실려온 거야. 할머니께서는 그때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저 잠깐 다른 곳에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귀중품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두고 왔지. 하지만 그 집에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의 첫 겨울 이야기는 정말 참혹했어요. 물 한 바가지가 목숨값이었지. 내 외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고려인 남자들이 맨손으로 우물을 팠어. 하루 종일 파도 물이 안 나올 때가 많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 아이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그때 물을 구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어요. 추위도 문제였어. 집이라고 해봐야 흙을 파서 만든 움막이었는데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지. 이불도 없어서 옷을 겹겹이 입고 서로 껴안고 잤어. 그래도 매일 밤 누군가는 얼어 죽었어.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니 그 참혹했던 현실이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그 혹독한 개간 작업 중에 열병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태극기를 품에 안고 계셨어. 이걸 꼭 지켜달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지. 할머니는 갓난아기였던 어머니를 등에 업고 27km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때 내 어머니가 울음도 안 울고 가만히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 만약 울었다면 우리 둘 다 얼어 죽었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험난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할머니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방 한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오셨어요. 이것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상자 안에는 한국어로 적힌 일기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일기였어요. 비록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글씨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승진 심사를 받게 됐을 때였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예상치 못한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엘리나 선생님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동료들과의 협력도 훌륭하죠. 하지만 관리직에 오르려면 우즈벡 국적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이름을 바꾸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김엘리나에서 엘리나 무라토바로 말이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 이름을 바꾸라고요? 물론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맞습니다. 타슈켄트의 거리가 제 놀이터였고 우즈베거가 제 모국어나 다름없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이라는 성씨까지 포기하라는 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던 저에게 수간호사 리수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혹시 환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수진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엘리나 선생님,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 딸아이 이름을 지을 때 말이죠. 딸아이 이름이요? 네, 저희 딸 이름이 미진이에요. 주변에서는 너무 한국적인 이름이라고 우즈벡 이름을 지으라고 했죠. 아이가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하지만 전 미진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정체성이거든요. 우즈벡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피가 흐르는 그런 저의 모습 말이에요. 수진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저는 딸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는 엄마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김엘리나입니다. 이름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혹시 그 때문에 승진해서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제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다음날 평가위원회에 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김엘리나로 살아갈 겁니다. 이 이름이 제가 우즈벡인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부한 정체성을 가진 우즈벡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제 조상들의 뿌리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 극빈 지역 응급의료 파견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페르가나 지역에서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5층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깔렸다는 긴급 상황이었어요. 현지 병원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고였죠. 저를 포함해서 타슈켄트에서 의료진 10명이 급파됐습니다. 헬기로 현장에 도착해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중상 환자가 50명이 넘었고 그중 15명은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죠. 내장 파열, 뇌출혈, 다발성 골절. 한 명 한 명이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현지 병원 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수술 장비도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밤 9시쯤 다시 정전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발전기는 있었지만 전력이 부족해서 모든 수술실을 동시에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타슈켄트 본원에서는 모든 의료진에게 긴급 귀환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환자들을 헬기로 후송해서 당장 돌아와라. 하지만 저희 고려인 의료진들은 남기로 했어요. 김외과 과장님, 박마취의학과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저희가 지금 가면 환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 과장님이 본원에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지역 병원으로 후송하려면 최소 4시간은 걸리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분들은 우리 손에 목숨을 맡겼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발전기를 돌려가며 밤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한 수술실에서 수술이 끝나면 다음 환자를 들여보내고 발전기 기름이 떨어지면 현지 주민들이 가져다주는 연료로 버텼어요. 수술복이 떨어져서 일회용 가운을 입고 수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새벽 3시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오셨는지. 손에는 낡은 수술복을 들고 계셨죠. 이게 내 엄마가 너 낳을 때 입었던 거다. 어머니가 간호사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수술복을 보관하고 계셨다는 건 몰랐어요. 아버지, 왜 오셨어요? 여기 위험해요. 내 딸이 환자를 살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김엘리나라는 이름을 지킨 것을, 제가 선택한 길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15명 모두를 성공적으로 수술했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았어요. 페르가나 사건 이후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에서 의학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려인 의료진의 활약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나탈리 조 PD가 직접 찾아와서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을 일으켜 세운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중앙병원의 주요 보직자들 중 30% 이상이 고려인이었고 항공 엔지니어링 부문에서도 고려인 비율이 25%를 넘었어요. 정보통신청 연구팀장도 고려인이었고 국립대학교 의대 교수진 중에도 고려인이 40%나 됐습니다. 인구 비율로는 0.6%에 불과하지만 전문직 분야에서는 10배, 20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제작진은 각 분야의 고려인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어요. 김심장외과 교수님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박항공우주공학 박사님은 고려인의 근면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즈베키스탄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송되자 우즈벡 SNS가 완전히 들썩였어요. 해시태그 KOREAMBLOD
해시태그 우즈벡 윗불이, 해시태그 숨은 영웅들이 트렌드 1, 2, 3위를 차지했고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영웅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고려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었네. 우리 병원 김 원장님도 고려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좋으셨던 거야.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어요. 한 환자 가족이 남긴 거였는데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심장 수술 받을 때 김 선생님이 담당하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좋은 의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네요. 당신들은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몰라서 미안했고 이제 알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회수는 방송 일주일 만에 200만을 넘어섰어요.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큐멘터리 방송 후 한국 정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고려인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라는 거였어요. 생전 처음 한국에 가보는 거였죠.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제가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데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까? 혹시 가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빛나는 한강과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일까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젊은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혹시 엘리나 김 선생님 맞으시죠?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신을 윤태민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고려인 5세예요.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아서 한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지금은 연세대 의대 2학년이고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태민 씨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니. 태민 씨는 제가 한국에 있는 일주일 동안 계속 안내해 주었어요. 선생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하신 일을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술을 배웠고요. 로봇 수술, AI 진단 시스템, 정밀의학. 우즈베키스탄보다 몇십 년은 앞선 기술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하면 모두들 정말 반가워했거든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같은 뿌리를 가진 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핏줄이 그 먼 곳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구나. 한국 전쟁기념관에서 고려인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소련군으로 참전한 고려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명동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의 공기 냄새가 왜 이렇게 익숙할까?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지하철 안내방송까지도 낯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DNA 깊숙한 곳에 새겨진 고향의 기억 때문일 거예요. 낯선 땅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친근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태민 씨가 선생님,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기분이시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이미 집이 있어. 우즈베키스탄이 내 집이야. 하지만 여기는 내 마음의 고향이야.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공식 연설 기회를 주었습니다. 고려인 의료진의 기여에 대해 발표하라는 거였어요. 보건부 대강당에 각계 인사들이 모였고 심지어 부총리님도 참석하셨어요. 제가 연단에 올라가면서 떨렸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우리 가족의 역사부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의 강제 이주 이야기, 사막에서의 생존기, 그리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활약하는 고려인들의 모습까지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특히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의 조상은 한국에서 왔고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이 나를 키웠고 저 땅이 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즈벡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정체성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두 개의 강이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주었어요. 부총리님께서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몇 명의 청중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연설 후에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며칠 후 6살 딸아이 알리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는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 우리 엄마 진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뭐라고 했니? 응, 우즈벡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어. 그래서 더 멋지다고. 친구들이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 알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체성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숨기려 했던 것들이 실은 제 가장 큰 자산이었던 거죠. 이제 딸아이는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자라나고 있어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승진 문제로 저를 압박했던 평가위원회에서 오히려 사과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김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병원의 진짜 경쟁력이었네요. 저는 결국 부과장으로 승진했고 이제는 김엘리나라는 이름표를 더욱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고 있어요. 병원 내에서도 다문화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더 당당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타슈켄트 중앙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엘리나라는 이름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말이죠. 환자들도 이제는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심지어 어떤 환자는 김 선생님이니까 더 믿음이 간다고 하시기도 해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인의 진짜 DNA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땅에 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할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사막을 개간했고 아버지 세대는 국가 기반 시설을 건설했죠. 그리고 저희 세대는 의료,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유튜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부당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